반전세는 월세일까요? 전세일까요?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날씨가 어제 막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이제 저 이번 주 초까지 반바지 입었던 것 같은데 자바 입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들어올 때. 그래도 이제 확실히 계절이 가고 2020년이 이제 네. 끝나는구나. 종료되는구나. 아우 지겨운 코로나 2020년이 이제 이렇게 또 아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워. 왜요?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살아가지고. 아무튼 막 그래서 네. 열심히 놀 생각을 그러니까 논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이 계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왜? 또 세 자릿수에 지금. 그거? 집에 계속 있어야지. 어딜 나가. 그럼 또 다시 이제 그때부터 못 가는 거고. 아니, 겨울 가면 어차피 박혀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 늦가을의 정취를 좀 만끽하고자 이제 좀 걷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네, 추우면 이제 이 산책도 하기 좀 그렇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보내고 있어요.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또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내일 모레네요. 그러니까. 네, 10월 31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손님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왕창 나오면 이제 한 달 뒤 정도 그렇죠. 발표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업을 하나 취직하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다시 쫙쫙 빨아 먹어야지. 뭘 또 먹어. 제가 무슨 뭐 네오비 귀신입니까? 능력 있는 중개업자 사관학교 이 네오비가 모토 아닙니까? 승리하는 중개업자. 그거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개떡 같아갖고 그거 갖고 중개업 못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넓고 얇게 그렇죠. 보는 그런 거라고 하면 이제 또 사실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지식을 넓고 얇게 쌓아놓고 뭐가 궁금하면 뭘 공부해야 된다를 계략적으로 좀 배를 쌓은 다음에 영업을 잘하려면 사실 이제 마케팅, 그렇죠. 영업력, 홍보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으로 진짜 파야 되는 건 이쪽이고 그렇죠. 이게 부동산 학개론에 있긴 있지만 너무 이렇게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무슨 학문을 위한 학문같이 막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실전에서 써먹을 꿀팁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하고 있죠. 그래, 이 얘기 한 시간 때우자. 자, 요즘 분위기가 아시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뭐 큰 빅 이슈는 없어요. 국정감사는 이슈야. 그런데 지겨. 네, 그동안 나왔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세 대란에 이어서 월세 대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서울 지역의 관련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세가 2019년 1월 월세 지수를 100으로 놓고 흐름을 살펴보는 지수를 의미하는데요. 2015년 12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지수가 101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8포인트 변동폭 상승하는 변동폭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의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0.8포인트 올라서 101.2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1을 넘어선 가운데 상승률 또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요.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인도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월세 지수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 근데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도 매물이 없으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인데요. 월세도 그러면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이 매매, 임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 시장도 전세, 월세 나뉘는데 그 중에서 전세가 이제 급감하는 전세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전세가 굉장히 급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로. 맞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짬뽕이 되면서. 그러면
결국 그 동네에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이사를 가긴 가야겠는데 음. 전세가 없어. 음. 그러면 반전세라도 가자. 음. 반전세가 안 되면 또는 반전세 살던 사람, 전세 살던 사람이 반전세로 옮기고 반전세 살던 사람은 또 월세로 가야 되거나 이러면 또 이제 물건이 글로 옮겨가니까 결국은 임대 시장의 매물의 전체 파이가 줄어드니까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임대 매물이 전체적으로 줄면 전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월세도 또 오를 수밖에 없고 임대인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렇죠. 임대인도 월세를 올려받고 싶은 니즈는 엄청나게 많죠. 왜? 보유세 폭탄. 그거 뭐 보유세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나 혼자만 얻어먹고 죽기 싫어. 어떻게든 내가 월세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야. 라고 맘먹었던 세금 내야 임대인들도 되니까. 그렇죠. 종부세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종부세뿐만 아니라 뭐 주택 공시 가격이 늘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주택 공시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 과표도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임대인들이 많이 생겼으니 야 세금 늘었으니까 임대료 더 받아봐야 나도 세금 내면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데 월세를 올리고자 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매 시장이 지금도 뭐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정체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제 한풀 쉬어가면서 임대를 올려받아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매매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임대료가 이제 좀 쫓아 올려받는 이제 그런 시기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또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궁금한 게 반전세는 월세일까요? 전세일까요?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 보증부 월세. 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월세가 보증부 월세지 뭘? 보증부 월세. 네. 사실 월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월세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에 둘 거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 올려서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찾을 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나니까. 네. 임차인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세 없으면 보증금 월세를 많이 내기 싫으니까 보증금 요거 있는 건 그대로 하시고 전세 못 채워드리는 만큼만 월세로 좀 전환해서 뭐 한 몇십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 그렇게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세 시장이 뜨겁고요. 이제 월세로 번져가고 있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번 주에도 또다시 다뤄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실수요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갈게요. 감정원 통계 안 쓰는 부동산 공공기관들. 자, 우리 통계 얘기 나오면 도대체 어디 통계를 뭘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공식 통계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민간 통계인 KB시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 통계라면서 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동안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때 밝혀진 것은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 대상 주택의 가격 산정을 하는 기준으로요. KB부동산 시세하고요. 한국감정원 부동산 태그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대요. 그 KB를 참고한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규정 시행 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을 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KB부동산 통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대요. 자, 다음에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부동산 시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뿐만 아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서도요.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부동산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요. KB시세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한국감정원 시세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수사님은 통계 뭐 보십니까? 저는 KB만 보죠. KB만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들이 감정원 시세를 왜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이거 돈의 뭐 문제?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볼 필요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지금 기사 제목이 그거 아니야? 감정원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것도 안 쓰고 KB 거 쓴다. 이놈 새끼들 이렇게 성의 없네. 지들도 지들을 못 믿어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삐딱하게 쓰였잖아. 돈의 문제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 여기서 돈의 문제란? 한국감정원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공기관이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통계나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기 위해서 아무튼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재원이 아니에요. 근데 주어진 예산 하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KB랑 한국감정원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표본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KB는 지역의 기반으로 은행들 다 깔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 지역마다 국민은행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훨씬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건데 감정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약하잖아. 그래서 표본수가 적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한국감정원 니들 왜 이딴 식이냐. 표본이 이런 게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자료가 KB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내년에 돈 더 줄게.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 더 늘린다 그랬고. 그래서 이 표본으로 잡기 위한 단지 숫자 일정 부분 더 늘린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런 주택 관련 통계를 KB 쪽을 이렇게 민간 통계를 갖다 쓰는 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았고 굳이 한국감정원이 그것까지 막 더 해야 되냐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좀 이제 감정원이 그런 위치에 가라 이런 거죠. 사실 문제가 없어. 그냥 KB 거 갖다 쓰면 되지. 뭐 감정원이 이걸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왜 갖고 오려고 자꾸 감정원은 그러느냐. KB 니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가격을 높게 베팅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갖고 와서 민간이랑 같이 코어할 생각을 안 하고 공공이 민간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끼고 꿰차고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조금 그렇게 보니까 그지 같네. 왜 또 갑자기 포지션이 바뀌었어 또. 아니 그러니까 표본 이게 못 쓴 이유는 자 네. 다시 한국감정원 통계를 안 쓴 이유는 뭐냐면 돈이 부족해서 또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KB 거 쓰면 갖다 됐으니까. 그렇지. 예, 그냥 문제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KB를 니들은 호가 다 받아들이면서 가니까 호가 이런 거 인정 못하겠다. 우리는 타이트하게 보는 우리 별도 걸 만들어서 이거를 공공에서 쓰는 표준으로 삼겠다. 뭐 이제 이런 의지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아이 민간인이 왜 호가를 반영해서 이 KB에서 호가 기준으로 해서 시세 산정하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느슨하게 막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타이트하잖아요. KB도 타이트하잖아요. 이번에도 국정감사에 나온 게 예. 그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 KB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만 거래가능 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거래가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 배경에 나와 있는 핵심은 그거죠. 뭐요? 한국감정원은 이제 민간에 가 있던 것들을 자꾸 좀 더 끌어오고, 그러니까 자꾸 빅브라더가 큰 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이거저거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큰 정부 싫어해요. 네. 큰 정부도 싫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커지는 것도 싫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도 싫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이딴 짓을 하냐. 욕하고 싶은 마음이나 힘을 가지신 분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원래 한국감정원이 민간기업이었거든요. 아, 예. 네, 원래 민간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생긴 게 통계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죠, 감정원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하기관 만들어 놓고 먹고 살라고 돈 준 거야. 난 그렇게 보이거든,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둘 다 별로 좋지 않게. 그러니까. 아유 KB가 하던 거 잘 하고 있었고 잘 해왔고 하면 그냥 지원해주고 해서 갖다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가잖아요. 문제가 이 기준이 문제가 생기면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일부러 뻥튀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굳이 함정검정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통계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들어가 보면 KB시세 들어가 보시면 그 매월 그 시계열 지수랑 다 나오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뭐 감정원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KB가 더 좋다고 생각하신가? 수장님도 KB 시세 보시는 것 같고. 에이, 감정원 걸 누가 봐. 다 KB 기준으로 해서 보고 보통 감정원도 보조지표 정도로 보는 거지. KB를 중심으로 봐왔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어와서 9호 3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런 느낌 좀 되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거고 시청자분들도 역시 같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 이미 결정했고 자기들 부분들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건데 나중에 엎어.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가장 비싼 역세권 아파트는 신반포역 인근이래요. 그다음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신목동역 인근이랍니다. 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가장 비싼 곳,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냐?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은 서울 신반포역이고요. 최근 2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역세권은 신목동역이랍니다. 자,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 상위 10위 역세권 중 1위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역 인근으로 해서 3.3제곱미터당 9,456만 원이래요. 여기 보면 신반포 1차 재건축을 통해 지어진 대림 아프로 리버파크, 그다음에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한 레미안 퍼스티지 등 고급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미 아프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상위 10개 역세권 모두 서초구와 강남구에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위는 강남구 대치동의 한티역으로 매매가가 8,405만 원이었고요. 3위는 일원동 대모산역 입구역으로 8,35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반포동 사평역, 반포역,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강남구 일원동 대청역 순으로 가격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은요, 128.7%의 상승률을 기록한 양천구 목동 신목동역 인근이었다고 해요. 2018년에 2,002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재건축 호재를 안고 4,578만 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자, 2위는 도봉구 도봉동의 도봉산역인데요. 833만 원에서 1,873만 원으로 124.8% 올랐고요. 3위는 금천구 시흥동 시흥역에서 1,811만 원에서 3,794만 원으로 109.5% 상승했다고 하고, 또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역도 108.4%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가장 비싼 곳이 신반포역 인근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에 의한 새로운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빵 아파트들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 있는 지역들, 새로 지어진 재건축으로 끝난 새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제일 비쌌던 거고, 지금 뭐 1위 반포동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랑 그다음에 반포주공 2단지 레미안 퍼스티지 있는 지역이 뭐 제일 비싼 거고, 2등 한티역 뭐 이 주변도 그렇겠죠. 대치 레미안 대치 팰리스 등등 해가지고 그 가격대들, 또 이제 재건축 중에서 대지분당 가격 비싼 지역들 있는 곳들, 일원동 대모산 입구 이게 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봤나 보네요. 이제 뭐 그쪽 개포 대치 라인에 뭐 신규 입주 아파트들 가격들 이렇게 해서 좀 한정한 것 같아요. 네. 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은 신목동역 인근인데 목동 재건축이 영향을 미친 목동 거죠. 1단지랑 뭐 한신청구 아파트 뭐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사이드, 그러니까 목동 안에서도 약간 이제 동북 쪽에 있었던 위치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2년 전에 비해서 가장 이제 지표상으로 상승률이 높게 찍혔나 봐요. 근데 나머지 단지들은 흔히 말해서 우리 후행하는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노도강, 예, 금관구, 이제 그 도봉구, 뭐 금천구, 뭐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동작구에서도 대방동 같은 경우는 동작구 안에서 살짝 좀 사이드, 예, 그래서 위치 딱 이제 마주 가까이에 있는
금관구 쪽이랑 가까이 있는 쪽이 대방동 쪽이잖아요. 그쪽도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역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그랬다. 그냥 기획 기사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저는 역세권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점을 역세권에 두고 이런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만큼 사람들이 역세권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신축 아파트가 몰려가고 있으니 호재가 또 역세권에 몰려 있으니 가격 상승률도 끌어올리고 또 현재 최고가가 아파트도 역세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이 기사 살짝 보니까 들어요.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랑 비슷해. 근데 이번 주에 부동산 뉴스 별로 안 봤거든요. 근데 아니 기사들이 너무 똑같고 재미도 네. 없고 이제 흥미가 없어서 야 좀 쉬어도 이거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부동산 뉴스 브리핑 해봐야 지겨우시겠다. 그것도 있고 그렇지.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딱 느낀 점이 뭐냐면 기자분들이 짜내고 기사를 이런 걸 짜는구나. 이제 연말 가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어떻게 꼭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 이제 이런 식의 기사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기사 비수기에 데스크에서 야 빨리 기사 갖고 와. 뭐 아이템 없을까? 이제 그런 느낌도 살짝. 사실 기자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있잖아요. 뭐 어떤 24번째 부동산 대책. 그거는 이번 주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 갖고 또 한 2주 해먹나?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먹을 거리를 달라. 뭐 아이고 싫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달라라는 얘기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자,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장관께서는 임차인이 따르게 하면 부담을 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 입법 예고에 따르면은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언제인지도 쓰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장관은요, 계약서 서식 변경은 어렵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식의 변경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 설명서를 내용을 넣어야 한다. 근데 그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알려준 세입자는 책임이 없고요. 반면에 잘못 기재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나왔던 것은 세입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야 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얘기가 나왔고요. 중개업계도 이거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하지도 않은 잘못한 거에 중개사만 책임지냐는 거죠.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고의 과실에 의해서 잘못 알려지게 된 정보를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책임만 공인중개사가 져야 기록한.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지. 그렇죠. 일단 계약서에 기록하는 거는 의무화하기가 그런 게 계약은 자율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계약서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써야 되는 표준 임대계약서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계약서는 알아서 마음대로 쓰는 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서식으로 정하기 힘들고 그래서 계약서상에다가 임차인의 뭐 이제 계속 살 거냐 세입자 뭐 임대차가 어떻게 있느냐 계약갱신 썼느냐 안 썼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기재하긴 그러니 이걸 중개사가 개입해서 중개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중개 대상물 확인서라는 걸 쓰는데 계약할 때 중개 대상물 확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물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격지 상태, 고통이 찢어진 데 있음, 수도, 물 잘 나옴, 맞아요. 안 나옴, 네. 뭐 이제 그런 거 등등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쓰다가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끝에다가 세입자 지금 임대차
있다. 뭐 완료 기간이 언제다. 뭐 이제 근데 또 세입자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을 썼다 안 썼다. 이런 부분을 이제 중개사가 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지금 중개업자분들이 화가 났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가 나오는 게 중개상물 잘못 쓰면 이게 처벌이 커요. 250만 원 과태료에다가 뭐 잘못 쓰면 영업정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과태료 250만 원. 아, 그것만 네. 있어요? 그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네. 네. 과태료 250만 원.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지는데 세입자가 잘못 물러줬다거나 세입자가 의견이 바뀌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물어봤잖아요. 계약갱신 청구를 썼어요? 아, 쓴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쓴 것 같아요? 쓴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하지. 그게 안 되지. 안 돼? 네, 안 되죠.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 체크를 해야 되니까. 쓰기만 하라고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중개대상물 확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공인중개사법 개정해서 그 안에다 쓰라고 하면 확인해서 기재할 것 하면 A 또는 B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답을 주지 않았음.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 체크 표시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세모를 안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250만 원 과태료 사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 미확인 설명.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세입자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줘야 그렇죠. 책임 있게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입자가 책임 있게 답변해주지 않은 내용을 중개업자가 책임 있게 기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는 책임 없게 답변할 세입자가 지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기재했어야만 하는 중개업자가 먹게 되니 그렇죠. 이건 룰이 억울하다. 맞아요. 잘못됐다. 뭔가 두 개의 연과 관계를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업계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좀 잘 현장에 계신 분들 불쌍해. 근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물어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지. 이게 필드에 계신 분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까라면 깔 줄 아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엉망진창이야 지금 계속. 그래서 이번에 국민청원 20만 넘었잖아요. 대단했어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넣을 때 이미 20만 넘었던데? 내가 뭐야? 진작했어야지 그럼. 아니, 20만 넘어서 30만을 향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답변 기다리기 전에 이 얘기가 또 터지고 났는데요. 사전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공청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빡 질러버렸어요. 근데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당장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대차가 낀 계약 매매를 하는데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록돼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필요성 있는 부분을 하신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의무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뭘 건드려야 돼?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을 똑같이 건드리면 되나? 네. 임차인은 여기에 이거를 책임있게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할 때 이거 책임있게 답변 안 하면 그렇죠. 행정연결 똑같이 과태료 250만 원 물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딱 하면 되겠네. 매매계약서 쓸 때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부동산 어딘데요. 공인중개사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 답변은 정확하게 안 해주시면 추후에 분쟁 발생 시 250만 원 과태료 되실 수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녹취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근거로 남겨야 되니까 또는 와서 세입자 서명을 해주세요라든가 이제 뭐 그런 아무튼 중개 하나 하는데 되게 복잡해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참.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가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것을 뭐 잘 안정화되게 잡아보겠다라는 의도는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세입자 입장에서 뭐 이사 가려고요. 근데 나중에 마음 바꿔서요. 갱신 청구하려고요.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시장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중개사와 이제 세입자 간에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뭐죠?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의견 청취하고 있으니까 그 의견 청취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세입자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실 때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러면 또 다 들고 일어날 거야 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거 세상 중개상물 설명서 하나 썼다고 해서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없는 거냐. 그러니까 또 다 들고 일어날 거야. 아유, 참. 의사 확정적으로 결정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보. 유보. 아니 임차인은 생각을 유보하셨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니 또 이것도 있어요. 주관식으로 쓰게끔 해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현대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적으라는 건데 뭐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못 찾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런 건 찾아 써줘야지. 아 참. 그거는 매매할 때 세입자가 언제까지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임대계약서 첨부해서 계약하니까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계약갱신 요건 사용 여부는 썼다 안 썼다 쓸 예정이다 이거는 나눠서 쓰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부동산의 민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법으로 뭔가 규정하고 무자르듯이 딱 자르려고 하는 이런 방법은 민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헌법 소원해.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왜 중개사 협회는 그런 걸 잘 안 할까? 헌법 소원도 하고 행정 심판도 걸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나름대로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자, 5번째 얘기 가볼게요.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 전셋값은 이미 신기원이다. 아, 이거 뭐 너무 많이 다룬 얘기라서 사실 좀 식상하실 수도 있겠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귀에 딱지 베기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결국 하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내에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매매가 0.12%, 전세가 0.21% 상승했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 경기 매매가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서울 전세는 69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최장 기록 또다시 경신 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요. 전세 가격 상승한다라는 건 아마 시청자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정세를 보이나 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상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매주 갈아치고 있는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도화선 역할을 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은요 0.01% 상승해서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을 했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 8개 도는 상승폭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9억 원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주 하락 전환 했었던 강남 4구의 경우에도 다시 보합세로 전환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또 상승입니다. 자, 인천도 지난주 0.08% 매매 가격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0.12% 올랐답니다.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전 지역에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천의 전세 가격도 역시 계속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도 지난주 0.1%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는 0.14% 상승해서 상승폭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비규제 지역인 김포. 김포는 규제 지역 아직도 안 걸렸나 봐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도 5대 광역시는 0.1%, 8개 도는 0.07%, 세종시도 0.25% 상승을 벌여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격 상승이나 매매가격 상승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수도권은 사실 매매가 올해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얼마 있냐 없냐 차이일 뿐이지 수도권은 서울 오른 거에 비해서 이제까지 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작년만 보더라도 보면 맨날 그래프 보면 수도권 파란색, 서울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2020년은 뭐 작년부터 2020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은 후행하는 장들 개매우기 하면서 많이 올라올 것 같다. 그냥 강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별개로 수도권은 무조건 쫓아 올라간다. 일단 핵심 지역 중심으로 올라가고 그때 그래서 막 수인선 얘기 나오면서 수원
수용성이었나? 아무튼 용인, 예? 성남 뭐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수도권 핵심 지역들 치고 올라가고 또 빠졌던 지역들 좀 올라가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하반기 들어서 코로나로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돈 풀고 막 전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서기 시작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좀 급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면서 수도권의 매매가 상승세가 지금 되게 높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전세가도 나타나고 있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 수도권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난 2, 3년간은 사실 수도권도 입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공급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락되면서 입주 물량이 좀 줄면서 전세 가격도 눌렸던 게 회복하는 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서울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도권은 뭐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이런 형국보다는 그냥 서울 그러니까 핵심 지역들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가격이 덜 올랐던 게 갭매우기 하면서 쫓아가는 현상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전세가가 보조를 맞춰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또 눌렸던 게 지금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와 별개로 서울은 시장이 지금 상승세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열려있던 좀 고가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안정세로 가는 모양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전세가는 오르지만 한편으로 이제 서울 안에서도 덜 올랐던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 쓰면서 올라간 지역들이 그걸 다 퉁쳐놓고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뭐 비슷한데 약간 오른 점도 보인다 이런 정도고 전세가는 이제 뭐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사실 포인트가 아니라 내년이 포인트죠. 지금 이제 올라온 전세 가격들이 또는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는 전세 가격들이 매매 시장에 어떻게 자극을 줄 거냐.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다시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있다. 아직 그게 막 엄청 가시화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편집할 때 이제 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하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팍 튀어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세종시. 세종시 지금 전세 오르죠. 전세 미친 듯이 올라간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종시가 전세가 안 비쌌잖아요. 엄청 쌌거든요. 계속 입주 물량이 계속 떡실신됐으니까 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물량이 계속 나올 때는 전세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적정가다 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만큼 또 살기 좋아지는 것도 있고. 세종시 그래서 전세 시장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아비규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네,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월세 전환이 거기가 많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대전에 있었던 분들이 세종시에 전세 가격이 워낙에 싸니까 싸다고 왔다가 싼 이유 때문에 뭐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 되면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가 완전 러시아와 장난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전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덩달아 이제 세종도 전세 가격 많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분양 지금 거래되는 것도 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계속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상상을 초월하는 신고가들이 계속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들. 장이 돼버렸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원래 이번 주에 대전 갔다 올라 그랬는데. 그래요? 네. 부동산 말고. 네. 꽃놀이? 아니 대전에 게임기 기판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 연락해서 금요일날 가게는 일 있으시다고 해서 못 갔네. 가신 김에 세종시 한번 돌아보고 오세요. 아니요, 하루 종일 기판 가게에서 기판만 보다가 왜? 올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는 세종시가 많이 안 좋은 것 됐어요. 딱 가서 보면 이제 막 원래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예술이에요. 그런 데는 좋아. 그러니까 한번 또 이 아이들 이 교육삼아 한번 가야겠네. 애들 어릴 때 데리고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애들 어릴 때 데리고 가서 여기가 세종시야. 가보고 놀랬지.
잠실 롯데월드 건물 같은 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이어져 있는 거야. 야, 저기는 건물을 위로 안 세우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세워놨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절하는 줄 알았지. 기차하듯이 이 관공서들 쫙 이어져 있잖아요. 보고 참 재밌다. 그렇죠. 그거 딱 보고 딱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큰 정부를 지향한다라는 거는 그 건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와. 호수공원도 참 좋았고 호수공원 끝에 국무총리 뭐 관저 뭐 이런 거 막 지도 보면서 엄청 그 당시에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라인에 이제 제일 비쌀 집, 비싸질 아파트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 그 세종시의 가장 랜드마크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최근에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회원들이 또 거기 또 포진하고 세종시 있잖아요. 공부하러 한번 또 가보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지역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각자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늘어나는 빚 많은 전셋집, 고개 드는 깡통 전세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인데요.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빚 많은 전세주택 계약이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세 가물을 맞아서 빚이 많아도 들어가 살겠다는 전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운데 부채 비율이 80에서 100%에 이르는 주택은 전체의 43.66%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값이 매매가를 초월하는 역전세난이 불거지면 깡통전세 위험도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일인데요. 또한 주택의 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도 오르고요. 100%를 넘기면 보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0%까지는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부채 비율이란 선순위 근저당과 후순위에 들어있는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매매가의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2020년에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보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율 자체는 줄어 보이지만 건수 자체는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위기주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이 희소해지면서 빚 많은 주택이라도 일단 들어가겠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데요. 통상 빚 많은 주택은 이런 결정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시세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요.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시세보다만 저렴하다면 입주하겠다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나, 보증금 반환 보험료나, 이것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 숨겨져 있는 반전세처럼, 또 한편에 숨겨져 있는 월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집이 워낙에 없으니까 이렇게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에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걸 든다는 거잖아요. 가입을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험료를 또 세입자가 내야 한다라는 거. 아쉬운 사람이 내는 거니까 전세 매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전세 시장이 시끄럽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또 다른 부담감, 또 경기가 항상 좋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언젠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사에서 언급했던 깡통 전세에 관련된 부분도 또 역전세난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화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소장님 이거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하셨어? 이게 아파트 시장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아파트 시장은 거리가 좀 이 얘기는 아파트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지방의 아파트 일부 이런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주로 이제 뭐 투룸 원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빌라나 다세대, 단독주택 이런 쪽의 얘기일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세입자들이 많다라는 거. 네, 그 상황 자체가 먼저 가장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놀라운데 100%까지 돼도 이거 보증보험을 해줘? 해줘요. 싶을 정도로. 이건 뭐 모르겠어요. 문제인가? 문제가 아니고?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보험 반환료라고,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어쨌거나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월세 살까? 이 보증보험 가입해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까? 선택권 중에서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이에요. 전세 시세가. 근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4억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억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난 4억밖에 사실은 없어. 그래서 1억을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지. 1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싸냐? 아니면 4억에 들어가서 4억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험료가 싸냐?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험료가 더 비싸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물건 자체가 5억에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네. 오늘 고개만 끄덕일 지금 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 매물이 없어. 원인은 맞아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타까운 상황인데 참 위험하네요. 월세라도 가야겠네요. 그냥 그런 얘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유리한 쪽을 택해서 본인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실수요자들이 많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아니, 나중에 근데 가서 이게 어쩔 수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봐요. 왜? 합쳐서 80% 100%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매매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잖아요. 전세 아니지. 대출이 뭐 더 많다. 시세 기준으로 시세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정말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역전세는 아니라도 생기게 되면 사실 세입자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난리 나거든요. 네, 계속 끝까지 쫓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포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 섭섭한 심정이었어. 난 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도 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오늘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해주시면 이거 될것 7번 같고. 얘기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빼고 올려야겠다. 내 그런 거 것 올릴 땐 빼고 올려야겠다. 그런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제 연말 1,000만 원 불면서 연말이잖아요. 이제 본격 연말 도입했는데.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준비 슬슬 하셔야죠, 소장님. 내년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년에 뭐 먹고는 내년에 먹고 살긴 살겠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이 계속 있네요. 내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사실 네. 좀 뭐랄까요, 조금 뭐 제가 제 손에서 우려할 바는 아닌데 조금 오늘 기사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위험한 기사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 상황. 어떤 기사요? 그 매경에서 회원사 16만 회원사 아니 16,000이구나. 16,000 회원사의 정보를 받아서 임대 관리 사업자 같은 회사를 법인을 등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매물이 나오면 이제 광고를 해서 무슨 표시 광고 관련된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개업 쪽에서 큰 중개업의 홍보 이런 쪽에서 또는 아니야. 그걸 좀 더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하려면 매경에다가 매물 정보를 줬잖아요. 네. 근데 매경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임대사업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임대 관리업자를. 그래서 본인들이 만기 날짜 체크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서 물건이 나오면 일선의 중개업소에 다 뿌려주겠다. 그리고 또 계약이 되면 내려주겠다.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면은 중개업소로 하여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활용하게 가공하겠다는 동의를 안 받았거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개사의 정보가 아니라 고객의 정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 그 얘기도 있지만 아니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한테 중개 의뢰받은 물건 내 것처럼 올리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인터넷. 공인중개사법 처벌인데 그렇죠. 야 이거 받아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갖다가 쓰는 거는 그건 더 심한 개인정보법 위반. 플랫폼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난 지금 사실 그 얘기를 그거는 보고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오해 아니라니까. 내가 기사 보내줄게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뭘 해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머리에 띠들르고 나가서 무슨 뭐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조영준 대표님 내년에 밥그릇 싸움 하신다면 길거리에서 밥그릇 왜 싸움. 그래? 왜 그래?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년에 초에 시스템이 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번 달 초부터 10월 초부터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방법을 바꾸려고. 그동안 이제 네오비 TV에 이제 별별 수다라든지 또는 뭐죠? 부동산 동서남북. 그거는 채널이 달라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내용이 공인중개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계속 올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이제 겨우 이제 3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잘하면 11월 초에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3만 명 되면 좀 방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원분들 힘드시겠다. 여기는 별로 걱정 안 돼. PD님이랑.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눈 밑에 이제 이거 다크서클들 많이.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동안은 공인중개사 창업에 관련된 코너 하나, 그다음에 실무에 관련된 코너 하나,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코너 하나, 상가에 관련된 코너 하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멤버십 형태로 제공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별별 수단은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열어드리면서 유료 컨텐츠 사업 하신답니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시는 분들한테 교통비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저는 것들이 있어서 엄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 구독자들한테 그런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대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강의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조금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리상의 제한, 또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언컨택트 시대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만들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준비를 사실 이게 하고 있어요. 박리담회처럼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면서 맞아요. 훨씬 네네. 많이 배포될 수 있는 그런 네네.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부동산 TV에서 하고 싶었던 모델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제 뭘 또 없어. 이제 늙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대신 다크서클이 많이 늘어나시는 우리 PD님이랑 공동체죠. 뭐. 그러니까 있어서 아무튼 내년에 발전하는 네오비 TV의 모습 기대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카페는 날로 잘 크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카페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매일 달려 하루 2,000명씩 요새 가입해요. 와, 회원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카페의 전체 회원 수네요. 최고 많을 때 옛날에 3,800명까지도 가입했습니다. 오, 근데 요새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트래픽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회원 가입 숫자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확 꺾여 있는 건 아니에요. 유지 중이긴 합니다. 아직도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아직 130만 이제 되려고 하는 수준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 안에 5,500만? 아직
많습니다. 5,500만 원 네. 바라보고 있군요. 아직 네. 가입하셔야 돼요. 서울 1,000만, 수도권 2,000만. 아유, 아직 많습니다. 그렇군요. 4인 가족 따져도. 4인 가족을 다. 그러니까 네. 4인 가족 중에 한 명만 가입한다. 부부 정도 가입한다. 하더라도 아직 뭐 갈 길 멀었네. 갈게 뭐 중고나라가 지금 1,800만이다. 자, 아무튼 수장님도 내년 계획 올해부터 잘 기획해 보시고요. 내년에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